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진행을 맡은 임정섭입니다. 우리는 이틀 전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는 1년 전에 무트로 올라왔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에서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10 이 시간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형욱 팀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의 활동가시죠. 빛거울 아이콥 생협의 박미자 이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서 정부 합동 연결 추도식이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로써 안산과 광화문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도 이날 다 4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분향소는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계호 의원님, 현재 정부와 그 정치권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어떤 것들을 꼽고 있을까요? 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지난 4년 정말 어렵게 특조위, 일기 특조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당시 정부 여당 아주 집요한 방해 때문에 거의 뭐 실체적인 어떤 활동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유가족들 그리고 당시 야당 또 우리 국민들까지 대단한 정말 무력감 또 서러움을 함께 맛본 정말 가슴 아픈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제 정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정말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는지 또 왜 그 시간에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사 활동을 방해를 했는지 그리고 소위 청와대 7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정말 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사령탑은 뭐 하고 있었는지 그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막아야 했던 방해를 해야 했던 이유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러한 국가적인 불행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지금 선체 직립을 위한 지금 이제 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함께 선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할 것인지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추모공원을 비롯한 정말 교훈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거의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일기 특조위 때 이제 제가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늘 보는데 굳이 성과라고 하면 저 과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니냐 뭐 그런 정도고요. 또 저는 가장 큰 성과는 그 당시에 청와대 7시간이 정말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된 그렇게 끌어올린 것 이런 정도가 뭐 성과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성과가 전혀 없었던 일기 특조위 활동이었다. 뭐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됐고 그렇게 했지만은 조사를 실체적으로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네, 이계호 의원께서 제대로 해야 되겠죠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유경근 위원장께서는 좀 힘이 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좀 믿음이 좀 가시나요? 예, 우선 뭐 이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들 많이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힘이 되고 또 신뢰도 하고 또 국회나 어떤 정부의 지금 현재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예. 한마디로 그 겨우 4년 만에 어떤 조건 상황, 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건과 상황이 이제 많이 변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안도하기도 하고 또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은 변했으나 그 변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숙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진실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또 대립과 갈등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광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주 시민 모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4년 동안 이분들이 안산 그리고 목포 또 진도 현장을 찾아서 유가족들과 만나고 얘기 나누고 또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예. 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간단히? 네, 저희는 세월호 강주 시민 상주 모임이라고요. 4년 전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아직도 그 날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4년이라는 예.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님들 옆에서 뒤에서 저희들이 힘이 되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처음에 모였던 마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방법원에 선원들 재판 과정을 지켜보러 오실 때 진실 맞은 맞습니다. 길이라고 예, 예, 해서 예. 저희가 함께 박수 쳐주고 또 응원해주고 손잡아주고 했던 그런 활동들도 있었고 뭐 마을 촛불도 17개 마을 촛불들이 또 매주 촛불을 들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 활동도 꾸준히 했었고요. 가장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 아버님들 그 광화문 단식농성 할 때 네네네. 저희가 한겨레 신문에 국민과 더불어 사생 결단하라라는 3,011명의 참가자들을 모아서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또 함께 했었던 기억도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얼마 전 또 4월 4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이제는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자라는 그런 다짐으로 추모 문화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예. 그런 추모 문화제가 단순히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억하면서 또 부모님들과 함께 치유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진실 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사과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모님들과 그렇게 함께 한다는 예. 모임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도 광주 상주 시민 모임이 좀 남달리 느껴지시죠?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네, 제가 우리 시민 상주님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뵀던 것은 제 기억에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원들 재판을 광주에서 했었죠. 법원 앞에서. 네, 예.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예. 법원까지 올라가는 길 양쪽에 이렇게 노랗게 예, 맞습니다. 물들이고서 예. 사람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광주 시민들이었고 그중에 이제 시민상주 모임을 만드신 분들이셨습니다. 굉장히 놀랐었고요. 재판을 끝나고 나왔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무슨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슨 선물인가 하고 봤더니 그때 서명 서명. 받으신 아. 거를 매주 예, 촛불 모임에서 이만큼 두툼하게 해서 주셨는데 예. 그때 제가 좀 울었어요. 제가 그때 좀 눈물 흘리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이 안산과 광주의 거리가 참 먼데 그렇죠. 예. 이 마음이 정말 내 마음과 같구나 그런 걸 처음 느낀 날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광주 시민 상주님들과 그냥 믿고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예.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일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하셨던 김영국 팀장도 함께 하고 있는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조사관입니다. 예, 조사단이시죠. 예. 조사관. 근데 이게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특조위와는 다른 조직이죠. 네, 예, 선조위 맞습니다. 네. 역할이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선체조사위원회는 크게 4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인양된 세월호를 조사하는 겁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거죠. 또 하나는 인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양업체 선정부터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양하면서 선수들게 하면서 배가 많이 훼손됐고 네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인양 과정 속에서 여러 천공도 한 130여 개 뚫었고 업체 선정부터 인양 과정까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세월호에서 수습된 유류품 그리고 그렇죠. 예. 유실물들을 수습하는 과정들을 점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세월호가 직립되고 나고 나면 세월호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의 장으로 만들지 이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국가에다 제출하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8월 6일까지 활동 기한인데요. 8월 6일 활동 기간 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와 그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사한 내용과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을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고 매년 국회와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머리가 지금 삭발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죠. 예, 보도가 많이 돼서 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2기 특조위에 선임된 한 위원이 지금 문제죠? 네, 2기 특조위 정확한 명칭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네네. 우리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같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조위인데요. 예.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총 9분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3분이 현재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몇 분가 분이죠? 자유한국당 추천이? 3명이에요. 세 분. 예. 근데 3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황전원 씨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1기 특조위의 그 당시 새누리당 추천 비상임위원이었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이미 지난달에 검찰이 수사해서 발표해서 드러났습니다만 이전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는지가 드러났죠. 예. 그래서 청와대와 해수부의 어떤 그 모의와 지시를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충실히 따라서 예. 실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일기 특초위가 기한도 채우지 못하고 강제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전면에 나서서 가장 열성적으로 그 조사 방해를 했던 인물이 바로 황전원 씨입니다. 그런데 이번 2기 특조위에 또다시 위원으로 네. 들어왔고 이번엔 상임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지금 자처하면서 좀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2기 특조위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분을 선임을 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1기 특조위 때 역할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마 그럴지도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 당시 청와대와 여당과 네. 해수부의 지시를 아주 충실히 잘 이행을 하면서 방해 활동을 한 인물이죠. 아마 그 충성심을 인정받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예. 자, 이런 2기 특조위가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선임이 됐는데 사실 좀 정치권에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그 당의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예,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정치권? 우선 이분의 사고 체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한 분이었고, 예. 또 특조위에 들어왔다가 또 뭐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 공천 예. 4.13 총선 때 공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사퇴를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왔죠. 또. 예. 또 이제 비상임에서 상임위원으로 별 하나를 더 붙이고 옵니다. 예. 와가지고 이제 사사건건 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를 하는데 특히 청와대, 박근혜, 7시간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주 뭐 거의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아주 심한 정도의 예. 활동을 방해 활동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이분이 또 마지막에도 또 기가 막힌 일을 하나 벌리는데 이제 정리 기간이 있었어요. 강제 해산이 되고 나서 예. 그 자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백서. 이분이 네, 백서. 예. 이분이 이런 백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외부 세력에 휘둘려서 뭐 거의 정치적 활동만 하고 조사 활동을 못했다. 그래서 정치 노름이면 골몰하고 있다. 그렇죠. 세월호 특조위가. 예. 그래서 그 외부 세력을 그럼 누구를 외부 세력이라고 했을까라고 네. 생각해 보니까 유가족들을 외부 세력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식과 사고 체계가 뭐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분들을 다시 추천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도 그게 더 정상적인 이해가 안 되는 정당이냐, 게, 그 인식들이 이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제가 기대를 하는 것은 우선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정부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조사 활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열의를 가지고 있고 예. 또 특조위 자체의 어떤 총체적인 집단 지성 자체가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뭔가 성과를 내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국민적인 염원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의 그러한 일탈된 여러 가지 인식이나 행동 방식이 전체의 특조위를 갖다가 과거처럼 좌지우지하고 예. 이러지는 못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족들은 이렇게 이제 뭐 삭발까지 하시고 황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은 근데 지금 사퇴할 의사가 없다라고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좀 안 될까요? 정치적으로나.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그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아주 충성을 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다음에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자기 뜻대로는 되지 않겠죠. 예. 과거와는 다르니까. 그 그래서 황교안- 저는 생각할 때 이래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길은 이 사람을 특조위에 내보낸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 먼저 급선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황전원 씨가 일기 특조위 때 공천받기 위해서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네, 그랬죠. 나갈 때 그 황전원 씨가 우리한테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직접 면전에 대고 한 이야기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번에 2기 또 들어오고 예. 그래서 그때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를 해라.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각오를 밝혀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특조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준 답이 이겁니다. 굉장히 장문의 어떤 그 글을 써서 저희한테 줬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 당시에 자신은 그 정부나 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게 아니었고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특별조사위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좀 이 얘기예요 결국. 예. 그래서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죄송한데 상처를 받으셨다니. 그런데 나는 그게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드러내고 있는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참고로 네네네. 그 황전원 사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도 많이 언론 통해서 접하잖아요. 네. 오늘 실은 목포에서는 그 기자회견도 하고요. 또 현수막도 내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저희 광주도 마찬가지고 전주에서도 황전원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과 현수막 내걸기 작업을 지금 시작하거든요. 그것까지도 힘들다 하면 저희들은 서명운동까지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 네. 자, 그러면 좀 종합해 보면은 이계호 의원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9명으로 구성됐다고 하셨죠. 예, 9명이기 때문에 1명인 정도 문제가 되더라도 8명이 잘하면 그래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인 듯 싶은데 글쎄요, 김영욱 팀장님, 네. 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실히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뭐 일기 특조위 그리고 지금 세월호 선체 조사위에 계속 있으면서 가장 느끼는 게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은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는 진보와 보수, 뭐 좌파 우파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의 본질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하시고 그리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입장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적어도 우리 꽃다운 생명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특조위원이라면 정파적 사고를 벗어 던지고요. 객관적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진상규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거고요. 이번 황전원 위원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예. 또 한 번 느꼈는데요. 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유념하시고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개조돼야 되는 건지 위원이라면 그 부분에 가장 유념해서 활동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유가족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시고 원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침몰했는지, 진실규명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싶다라고 꼭 이번 특조위에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도에서도 기존에 발표했던 보도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세월호 과적이라든지 조타 미숙으로 배가 침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를 부인하는 그런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뭐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지금 원인 조사는. 일기 때 예. 논의가 됐던 과적 원인 뭐 980톤이니까 그런 정도가 이제 적재할 수 있는 정량인데 뭐 2,200톤까지 그 중에 또 거의 한 400여 톤이 뭐 강정마을 제주도로 들어가는 철근이 또 같이 탑재돼 있었다 뭐 그런 정도.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예. 요즘 뭐 속속 이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뭐 외부 충격설도 상당히 정말 설득력 있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심지어 뭐 그 기획설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뭐 그런 선박 사고라기보다는 기획된 사건 아니냐는 얘기도 굉장히 요즘 뭐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옆에 병풍도라는 섬이 있었죠. 예. 그 맹골수도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배들이 그 여객선이 지나갈 때 상당한 이격을 해서 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섬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그 해저에도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선박이 지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거의 뭐 그 산맥을 해저 산맥을 지나면서 거의 병풍도에 근접해 가지고 아주 지나간 사례는 지금까지 뭐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에 뭐 단 얘기 탓을 어떻게 했는지 또 굉장히 조기 침몰의 원인이 됐던 거 문을 열어놔 가지고 해수가 이 선체로 빨려 들어가고 뭐 이런 등등에 보면 정상적인 어떤 그 사고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지금 새롭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기 특조위에서 이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제대로 된 정말 정확한 사고 원인이 좀 나와야 정말 국민적 의혹도 풀 수 있고 또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조사해야 될 것을 이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구조를 안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고 거의 뭐 이기 특조위 활동의 거의 대종을 결국은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와 또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는 엄연히
따로 저희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그렇죠. 예. 그 세월호가 침몰한 자체는 우리가 표면상으로 드러난 건 급격한 변침이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원인은 왜 변침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구조하지 않았느냐는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별개의 그죠? 문제죠. 예.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볼 것이 아니라 별개로 다루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으면 이것을 유가족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런 엄격한 사과 부분하고 그리고 또 진상 규명을 왜 방해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제가 그 세월호 선체 조사에 네네. 있다 보니까 침몰 김영준 원인과 의원님,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전 그 무엇보다도 인양된 세월호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인양된 세월호를 보셨겠지만 정말 많이 훼손돼 있거든요. 뭐 천공도 한 140여 개 뚫려져 있고 네. 그리고 꼭 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은 인양 전에 다 잘라버렸어요. 뭐 앵커도 마찬가지고요. 뭐 브로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 잘라냈고요. 아시다시피 인양하면서 램프도 다 잘라버렸고 예. 저희가 일개특조위 때 반드시 저 부분은 침몰 원인과 관련이 있으니 조사해야겠다 하면 얘기만 하면 수중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아, 뭐 그런 이미 부분들이 수중에서 그럼 선체가 다 훼손이 돼버린 네, 거군요. 많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서 네. 인양이 됐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호의 세월호를 통해서 침몰 원인을 규명할 유일한 증거가 세월호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침몰했는지를 지금 조금씩 좀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예. 진실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기 특조위 때 선체 조사 하실 때 정부나 해수부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방해가 있다고 실제로 느끼셨나요? 저희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 것처럼 조금 전에 이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앵커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앵커를 좀 봐야겠다. 인양하고 나면 앵커를 봐야겠다. 근데 앵커가 잘렸대요. 네, 그리고 이제 브로크라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브로크도 이제 침몰하기 전에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왜 출항할 때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는데 왜 침몰할 때 그런 모습이 보였지 하고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 여지없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침몰 원인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핀 안전기,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배의 안전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좌연이 여지없이 잘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침몰 원인과 관련돼서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도 세월호 안에 정답이 있고요. 그 세월호가 유일한 증거물이고 그 속에서 저희는 반드시 침몰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려나간 세월호가 직립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원인 규명이 가능하실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훼손돼 있어서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적어도 아이들이 왜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바다에 던져야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그게 이게 살아남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김영욱 네네네. 조사관님 예.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제가 좀 네네네.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설명하신 대로 해수부 그 당시 이전 정부의 해수부는 패턴이 뭐였냐면 어느 한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동고차들에서 항상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체근을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잘라냈다는 거예요. 왜 잘랐냐 그러면 인양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른 겁니다. 예. 이게 패턴이었어요. 항상. 항상 똑같은 답변만. 예, 미리 이게 방해가 되니 좀 절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를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좀 그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선조위가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예. 예 맞습니다. 답이 세월호 선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선체조사위원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심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침몰의 원인을 밝히려고 그렇게 정리를 해내면 그거 밝혀내면 예. 과연 그것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8분의 위원분들 가운데 일부 몇몇 분들은 2014년에 검찰이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그 결과를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협력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 거는 특조위가 아니라 선체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현재 8분 중에 예, 4분을 예. 말씀하신 거죠? 몇 분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즉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침몰의 원인이 뭐 징계축이다, 뭐 과적이다, 고박불량이다, 조타 미숙이다 이렇게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이미 오래전에 법원에 의해서 부정을 당했거든요. 그 수사 결과를 내오는데 관여를 했거나 또는 일부 어떤 실험 결과를 은폐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 좀 알려졌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작성을 한 최종 보고서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하나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선체조사위원회 내에서 분명히 좀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네. 위원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개 조사관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집행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조사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다붙이면서 열심히 예. 조사 활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계호 의원께 질문을 좀 예. 하도록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정부 기관에서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해수부 감사 결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그런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좀 정치권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반드시 이 조직적인 당시 정부의 방해에 대해서는 이유야 뻔하지만 예. 그러나 그 진상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면 면면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또 정무수석, 그리고 심지어 뭐 경제수석입니까? 안종범 씨 같은 경우 뭐 이런 분들까지 다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진상 은폐와 관련한 문제는 결국은 이제 박근혜 7시간 당시 예.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곧 국정농단이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박근혜 그 국정농단의 실질적 본체는 알고 봤더니 세월호하고 직접 또 관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이기 특조위에서 좀 파헤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네네. 이 요즘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정부는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은 그 별로 안 바뀌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아직은 과거에 해왔던 어떤 타성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해수부 장관 김영춘 장관님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우리 동료 의원이었고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정말 뭔가 제대로 좀 세월호 진상을 좀 파헤치고 말이지. 그러고 싶어하는 열정과 의욕은 있는데 지금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고뇌를 가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 일기 특조위에서 활동하셨던 분의 한 분의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공감을 하실 텐데, 뭐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정부나 해수부나 이런 곳에 뭐 공문을 5번 넘게 이렇게 보내도 제대로 된 답변 한 번 못 받아봤다. 이런 것들은 글쎄요, 공직에서도 그 부분을 좀 주지시켜서 협조를 제대로 해달라고 청와대에서나 뭐 좀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현재 지금 청와대에서의 진상규명에 대한 협조, 그 의지는 뭐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수부에서도 이제 해수부 전체적인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해수부에 이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거에 똑같은 일기 특조위 때도 같이 지원을 했고 같이 활동을 했고
또 그 관련이 된 분들이 많거든요. 예. 실무 책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 바뀐 정치 환경 또 이 상황에 쉽게 이 적응을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정답을 좀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네. 예. 그럼 정부에서 두 가지를 하실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실 게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장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의지나 진심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다 신뢰를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법을 아직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진실을 찾을 것이냐 이 방법.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님이나 장관님들께서는 공무원 얘기했었잖아요. 일선에 있는 공무원, 그때 관여됐던 공무원. 그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동안 자신들이 했던 지시를 받아서 했건 뭘로 자의적으로 했건 관계없이 자신들이 했던 조치나 뭐 실행이나 행위들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적인 양심이 맡겨서는 안 될 문제고요. 정부에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장관님이 유도하고 대통령께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를 해야죠. 근데 그 수사를 특조위는 못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못하죠. 그래서 검찰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담 특별수사팀 만들어 주시고 또 감사원이 특별감사팀 만들어 주셔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수사와 감사와 조사를 병행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통령이나 장관님이나 또는 일부 어떤 공무원들이나 조직의 인식이나 이런 게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진실을 찾기 위한 데 많이 협조하고 특히 2기 특조위가 활동할 때 자료 달라고 그러면 아마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건 뭐 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조력자로서 돕는 역할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예.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의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동시에 그 원인을 규명할 책임도 정부에게 있어요. 근데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라도 특조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검찰과 감사원을 통한 예. 그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의지가 있고 뭐 의지는 있는데 뭐 공무원들이 안 변했다 이런 얘기 할 것 없이 예. 그냥 그 실행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와 국회에서 좀 많이 좀 다뤄주시고 그렇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중요한 들고 말씀이에요. 예. 제가 네. 저 예수부 장관 만나면 예. 꼭 한번 예. 어드바이스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또 유가족분들과 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2조 특조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궁금해하시고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2조 특조위가 일기와는 달라지는 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좀 특징적인 것들 좀 몇 가지 좀 추려주시죠. 이기호 아까 뭐 의원께서. 역할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상규명이 가장 크고요. 예. 진상규명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도 있을 것이고 또 왜 우리 아이들을 그 시급한 상황에서 해경이 출동을 해놓고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이 방송만 했으면 전부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었다. 1시간 반이라는 그래서 시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뭐 거의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기 특조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반드시 이 조치가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 당일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반드시 청와대 또 관련 해경 뭐 이런데 그 필요한 조치가 취해야 되고요. 또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특조위 활동에 대한 그 길을 쓰고 방해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유와 행태와 또 그 결과를 반드시 낱낱이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기획 사건이었다면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예. 대단히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저는 그런데 관련이 된다면 정말 중형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특조위에서 반드시 예. 파헤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이기 생각을 특조위는 일기와는 다르게 조사 기간이 좀 길어지죠? 예, 1년 플러스 1년 플러스 6개월인데 별로 안 깁니다. 기간은 뭐 그다지 길지 지금 1 않고요. 플러스 1, 예, 1년 1 플러스 1이구나. 하고 예. 추가 1년 더 1년을 추가를 할 수 추가할 수 있다. 네. 일기 특조위가 이제 1년 플러스 6개월이었죠. 예. 그러니까 6개월 늘어난 건데요.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그 엄밀히 대신에 말하면 이제 좀 일기 때는 충분치가 않죠. 시작하는 때부터 뭐 아주 방해를 해가지고 거의 뭐 조사 기간이 없다시피 했는데 예. 이제 그것은 실질적인 조사 기간을 좀 어느 정도 근데 줬다는 점이고 예. 또 참 예, 답답합니다. 강 기자 이사. 예. 어떤 면에서 지금 답답하신가요? 예. 이게 의원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조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원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이게 특조위조차도 권한이 조사권밖에 없지요.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특검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 조사권이라는 것은 관계 기관이나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만 할 수 있어요. 오라고 했을 때 못 왔을 안 왔을 경우에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조사원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 있으신가요? 많은 한계에 한계에 부딪히죠. 예. 그러면 특검으로 했을 때 그 특검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특조위에 바라는 것들은 많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 특조위에게 그만큼의 힘과 권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만 방금 이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권리도 주지 않으면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2조 특조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그런 현실적으로 권한 그러지 좀 줘야죠. 못하기 네.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나온 방안이 지금 특검 얘기가 나왔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예, 뭐 일기 특조위에도 특검 요청 권한이 있었습니다만 네. 2번을 요청했었는데 지난 국회에서는 2번 다 묵살을 당했습니다. 아예 논의조차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죠. 이기 특조위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특검을 요구하면 90일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90일까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죠. 상정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90일 후에는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인 어떤 패스트트랙 권한을 좀 부여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특검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특조위와 함께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이 특검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는 이제 상설특검법에 준용한 방식으로 특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그 부분이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검보다는 사실 우리 박 기자 시민상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조위 자체가 수사권을 사실 가져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이유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협조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사 과제를 다 특검에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이 맡아서 제한된 시간 내에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한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또 수사가 필요한 과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조위가 또 고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상식적으로 고발을 하면 그 검찰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전담하는 팀이 그걸 다 받아서 일상적인 수사를 같이 병행을 해가는 방식이 매우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으로 지금은 특조위에 없는 그 수사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차용을 해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특조위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이기호 의원께서 잘 좀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세월호 참사 얘기하면서 국가 시스템 붕괴라는 사회적 참사라는 데 다들 공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좀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 KBS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가 재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성을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참사법이 지난해 예. 만들어졌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정말 사회적 참사법 어렵게 예.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 특조위가 현재 구성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조사권 외에 수사권 정도는 갖는 게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뭐 다 이미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야 간 좀 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좀 뒤따라야 되고요. 우리 당에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지금 뭐 법리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와 함께 기소 문제인데 우리가 현재까지는 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벽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권 정도는 좀 확보가 돼야 정말 실효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법적인 보완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합동 연결식, 정부 합동 연결식이 지난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 안산과 광화문에 있던 분향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분향소 대신에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위원장님. 네. 근데 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예, 일단 좀 내용을 좀 일부 좀 정정을 하면 예. 그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는 당연히 연결식을 하면서 이제 아직 철거는 아니지만 이제 그 분향소의 기능은 다 상실을 했죠. 왜냐하면 예. 영정과 입회를 다 들고 나왔기 그랬죠. 때문에. 예. 그러나 아직 광화문에 있는 분향소는 현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곧 정리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새로운 추모 공간, 즉 세월호 참사 추모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과연 뭐 사업이란 단어가 조금 사실 저한테는 좀 거슬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의미는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서 좀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좀 승화시킬까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그 안산 재종길 안산시장님께서 그 현재 합동 분향소가 있던 안산의 화랑유원지 일부 공간에 추모공원, 저희들은 추모공원이란 말보다는 생명안전공원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생명안전공원을 이제 조성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갈등이 좀 안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네, 그런데 갈등이 좀 그 있죠. 내용을 예. 보면 이런 거예요. 납골당 유치 반대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마치 화랑유원지가 거의 한 20만 평 가깝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큰데 마치 그 모든 화랑유원지 전체를 생명안전공원으로 만드는 것처럼 막 호도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생명안전공원의 부지는 전체 화랑유원지 면적의 3.8%?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봉안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은 커봐야 한 200평. 전체 면적의 한 0.1%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납골당이라고 폄훼하고 비하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반 시민들께서 정서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저항감 이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인 저항감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거짓으로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뭐 이렇게 현혹되거나 그러진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분향소 앞에까지 차를 끌고 와서 현수막 달아놓고 마이크 대면서 납골당 유치 반대를 외치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분리해서 좀 대응해서 함께 대화로 풀어나갈 분들은 좀 같이 풀어나가고 또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우리가 좀 대응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찬반 의견이 분명히 한 곳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세월호 얘기를 이 1시간 안에 다 풀어낼 수는 없어서 정말 단편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고요. 끝으로 한 분씩 박미자 이사께서도 네. 한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안산 그 추모공원 얘기가 나올 때요. 저희가 안산 안전공원을 조성됨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안산이라는 도시가 안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9.11 테러 현장에 추모공원이 있는 것처럼 안산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안전을 표방할 수 있고 안전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왜 안산 시민들이 그러냐? 바로 우리가 처음에 부모님들하고의 어떤 국민적인 문제를 이간질 시켰을 때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항상 세월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번 다짐문화제 같은 경우 특조위에서 장익환 위원장이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잊지 않는다는 동의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또 잊지 않아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제가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은 이런 복잡한 문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럼요. 부모님들과 함께 치유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계호 의원 말씀 간단히 좀 듣고 끝낼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세월호를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모공원, 아까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께서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희망을 하셨는데 정말 꼭 좀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월호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좀 길잡이가 되었으면 그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이 떠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잊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안산 시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마음을 열고 협조하고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네 분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월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4년 전 그날 그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하루빨리 진상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들로 인해서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남겨진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아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